동생과의 대화는 마음챙김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알아차림의 기회가 되었다. 마음챙김? 마음챙김은 팔리어 단어 사티를 번역한 말로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이다. 마음챙김 명상의 과학적 효과가 입증되어 현대 심리학 및 정신의학에서도 치료법으로 쓰이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자극에 반응을 하는데 반응을 하기 전에 자극과 이로 인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고 불필요한 반응은 하지 않고 필요한 반응만 하도록 노력하는 명상이다. 자극, 즉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맞닥뜨리면 즉각적으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난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강박적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로 인한 나의 불면이나 불안과 같은 반응을 마주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해 왔을까? 왜 그 결과가 불면, 우울, 불안, 무기력이었을까? 작가가 되기 위해서만 퇴사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브런치 작가 신청 후 퇴짜를 맞았다. 마음을 다해 썼던 글이었는데 업계로부터 별로네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았다. 내 글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건지도 몰랐다. 불안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 문제가 생겼다. 다달이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은 다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떨치지 못해 시작한 공부방 준비에는 생각보다 할 것이 정말 많았다. 제대로 잘 하려면 꽤 많은 품을 들여야 했다. 제대로 잘 준비를 하기 위해 다른 공부방 원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런데 새로 알게 되는 모든 정보들이 나에게는 불안과 초조함을 가중시키는 자극으로 다가왔다. 네이버에 처음으로 주변 경쟁자들을 검색했을 땐 삐까뻔쩍한 인테리어 사진만 보고도 잠이 다 달아나 버렸다. 다들 대단한 준비를 해서 번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각성이 되어 온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동시에 괜히 우울해졌다.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고작 시작 단계였는데 부딪혀보기도 전에 그냥 쫄기부터 한 것이었다.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공부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홍보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은지 등 유튜브에 관련 컨텐츠가 정말 많았는데 그것들을 보면 볼수록 엄청난 양의 정보들에 압도되는 것 같았다. 썸네일도 조급함을 부추기고 있었다. 이렇게만 하세요. 이건 꼭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등등 무엇 하나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컨텐츠들이 모두들 자기를 클릭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어떤 정보를 취할 것인가부터가 스트레스였는데 거기서 욕심을 부리면서 절대 놓지 말아야겠다 선택하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은 많아지는 것이었다. 빨리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세팅해놔야 한다는 초조함과 욕심이 맞물려 더 불안해졌다. 빨리라는 두리뭉술한 기한을 정해놓고 해야 할 일들만 점점 부풀었으니 그 막연하고도 무리한 목표는 뭘 하기도 전에 날 지치게 하는 것 같았다. 이럴 때 무조건 일단 하고 보자는 아니란 마음가짐은 독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때때로 조정도 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특히 나처럼 조급함과 불안을 자신을 몰아세우고 소진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다. 해내야 돼 라는 가혹함으로 앞만 보고 달리는 건 사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무식한 거고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게으른 것이다. 세부적인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기보다 도망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만 하니까 말이다. 당연히 장기전에 취약해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진다. 불안과 강박 관리에는 문제와 목표를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구체화하고 다듬는 과정이 필수다. 그땐 그걸 몰랐다. 아니, 내가 그렇게 겁을 먹고 그 두려움을 원료 삼아 도망가듯 나를 소진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조직 생활을 할 때에는 그 과정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일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서투르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하거나 요구사항에 대응해야 하는 조직은 기한과 업역을 명확하게 정하고 조정해 나가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잡혀 있다. 특히 발주처와의 입찰 계약으로 모든 업무가 돌아간다고 봐도 무방한 건설사 영업팀이나 국회나 정부 부처 등의 외부 기관들의 요구에 맞춰 일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딱 그랬다. 그땐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일하기를 갈망했는데 자유가 이렇게 공포스러워질 수도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 비교와 자기평가에서도 불안은 샘솟았다. 난 계속해서 오랫동안 공부방을 운영해온 원장들을 기준으로 나의 경쟁력을 재고 또 쟀다. 대학생 때 학원 알바랑 과외를 한 것이 다인 나에게 아이들을 맡기려고 할까? 어떤 날은 나 정도면 괜찮다고 나만의 특별한 감정이 있다며 마음을 다잡고 일에 몰두하다 어떤 날은 죽도 밥도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침잠했다. 그러다 어떤 날은 잠재적 실패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9년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로 쉬엄쉬엄 가는 것 정도는 괜찮아.
오랫동안 감기를 앓았으니까 지금은 쉬어갈 때인지도 몰라. 내가 느린 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런 정당화는 잠깐 나를 위로하고 군것질을 부추겼지만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 마치 돈을 벌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는 저주에라도 걸린 것처럼 말이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잠시도 멈춰주지 않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던 것이다. 평소에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굳이 선택하자면 오히려 전투력도 실행력도 좋은 편이라 믿었다. 이런 불안과 초조함과 경쟁심과 좌절감이 분출되는 순간들을 산다면 온당 치러야 하는 대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아니 인간 삶의 숙명이라고 스스로에게 주입해온 것 같다. 위험하게도 말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결국은 해내고 마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강요했다. 그건 사실도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에는 꼭 뭔가를 해내야 하는 인생은 고단하다. 사실 내가 평생 원했던 것은 바로 그 고단한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량 인생을 살아야 한다거나 도시와 문명을 벗어나 자연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과 기분으로 임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과 강박을 원료로 태우고 또 태우는 것은 순수한 소모였다. 영혼의 소모, 바꿔야 하는 잘못된 습관.